폴란드 그디니아 항구, 거대한 화물선의 문이 열리자 육중한 자주포들이 한 대, 두 대 줄지어 내려섭니다. 포신에 새겨진 글자는 K9,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한 나라가 주문한 물량만 자그마치 600문이 넘습니다. 유럽의 한복판에서 한국산 대포가 줄을 서서 하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면, 70년 전이었다면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나라는 대포 한 문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거든요. 6.25 전쟁, 우리 포병이 쐈던 대포는 전부 미국이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M101, M114, 우리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 얻어쓰던 물건이었죠. 포탄이 떨어지면 미국만 쳐다봐야 했고 부품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 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포를 쏘고 싶어도 미국이 그만하면 그만이었던 거죠. 내 나라를 지킬 무기 하나 내 뜻대로 못 쓰던 참으로 서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우리 포병의 무기는 오롯이 남의 나라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야말로 국력의 밑바닥이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자주포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유럽이, 중동이, 심지어 무기 강국들까지 한국 앞에 줄을 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꺼내든 최신형 K9A3라는 물건은 왜 미국과 독일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걸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전부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전극이죠. 그 놀라운 반전의 전말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장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히 대포 하나 잘 만들었다는 자랑이 아니거든요. 얻어쓰던 나라가 어쩌다 팔아먹는 나라로 뒤집혔는지 그 반전의 전부니까요. 자,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우리 포병의 주력은 여전히 견인포였습니다. 트럭이나 차량이 뒤에서 끌고 다녀야 겨우 움직이는 말 그대로 끌려다니는 대포였죠. 진지를 옮기려면 사람이 달라붙어 낑낑대야 했고 한 발 쏘고 자리를 뜨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휴전선 바로 뒤 산속에 서울을 겨누는 대포와 방사포를 수백 문씩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갱도에 숨어서 쏘고 다시 숨는데 우리는 굼뜬 견인포를 끌고 나가 진지를 펴는 데만 몇 분씩 걸렸어요. 먼저 맞고 시작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무기 하나 뒤처진 문제가 아니라 수도 서울 2천만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짚고 갈게요. 견인포와 자주포의 차이는 걸어다니는 사람과 스포츠카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견인포는 한 발 쏘고 나면 그 무거운 몸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자리는 곧바로 적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위치를 역추적한 적이 반격포탄을 퍼부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반면 자주포는 쏘자마자 스스로 엔진을 돌려 다른 곳으로 잽싸게 도망칩니다. 이걸 군대 용어로 쏘고 튄다, 슈덴스쿠트라고 해요. 적의 반격이 날아올 때쯤이면 이미 딴 데가 있는 거죠. 병사들의 생존율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그러니 자주포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건 곧 우리 포병의 목숨을 우리가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눈치 안 보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이 안 주면 내가 만든다. 자주포, 그러니까 스스로 굴러다니며 쏘고 쏘자마자 재빨리 도망칠 수 있는 대포를 우리 손으로 갖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하지만 자주포라는 건 아무나 만드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엔진, 두꺼운 장갑,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가 한 몸에 들어가야 하는 그야말로 기술의 집약체였거든요. 당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방산기업들은 수년을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이 1999년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K9 썬더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천둥, 얻어쓰던 나라가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자주포를 전방에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남의 대포를 벗어던진 거죠. 사실 이 K9을 만드는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엔진 하나,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 하나까지 전부 맨 땅에서 씨름해야 했거든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어? 하는 비웃음 속에서 우리 연구진과 기술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벽을 하나씩 넘었죠. 수없이 실패하고 시험 발사에서 문제가 터지고 다시 설계도를 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피땀으로 완성한 게 바로 K9이었어요. 거저 얻은 성공이 아니라 없는 살림에 이 악물고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린 결과였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포를 만들었다고 하자 돌아온 건 박수가 아니라 비웃음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 세계 자주포 시장에는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폐하 2000. 당시 이 물건은 그야말로 자주포계의 벤치였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발사 속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유럽 선진국들은 자주포하면 당연히 독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독일은 자동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대포도 세계 최고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 상식의 세계에 한국이 명함을 내밀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도 진지하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이 주는 대포를 얻어쓰던 나라입니다. 자동차도 반도체도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죠. 그런 나라가 우리가 만든 자주포 어때요? 하고 내밀었으니 서방의 무기 시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능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굴러가긴 하겠어? 포탄 몇 발 쏘면 고장나는 거 아니야? 검증 안 된 후발주자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솔직히 그럴만도 했습니다. 무기라는 건 말이죠. 자동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동차는 고장나면 갓길에 세우면 그만이지만 무기는 전장터에서 한 번 멈추는 순간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든 목숨을 맡길 무기를 검증도 안 된 신참한테서 선뜻 사겠다고 나설 리가 없었죠. 아무리 성능표가 화려해도 한국제라는 세 글자 앞에서 다들 지갑을 닫았습니다. 무기 장사는 성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야 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한국은 정면 승부 대신 영리한 우회로를 택합니다. 첫 손을 잡아준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였거든요. 완제품을 통째로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넘겨주고 현지에서 함께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그렇게 한국의 K9을 바탕으로 자국산 자주포를 갖게 됐고 그 수량만 수백문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우리 자주포가 해외로 나갔다는 실적을 손에 쥐게 됐죠. 작아 보이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무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실전 레퍼런스입니다. 누가 이미 쓰고 있느냐. 한 나라라도 실제로 군에서 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 나라도 쓰던데? 라는 말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무리 성능표를 들이밀어도 안 믿던 사람들이 실제 운용 사례 하나에 마음을 열거든요. 의심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무기 수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어느 나라 무기를 산다는 건 곧 그 나라와 앞으로 수십 년을 한배 탄다는 선언이거든요. 부품도 그 나라에서 받아야 하고 유사시 도움도 그 나라에 기대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강대국들은 자기 무기를 팔면서 동맹까지 통째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심차민 한국이 그 견고한 카르텔을 비집고 들어갈 틈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죠.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너희랑 오래 갈 수 있겠어? 라는 물음 앞에서 번번이 막혔던 겁니다. 한국은 그 벽을 오직 하나로 뚫었습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 계약한 날짜에, 계약한 물건을, 계약한 품질 그대로. 이 당연해 보이는 걸 세상 누구보다 확실하게 해낸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큰 시장, 그러니까 유럽의 콧대 높은 나라들은 독일과 미국만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그저 가격 싼 대안 정도로 취급받았죠. 성능이 비슷하면 그래도 이름값 있는 브랜드를 사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무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한국 자주포? 성능은 괜찮지. 근데 진짜 큰 계약은 결국 독일이 가져갈걸? 한국은 만년 2등, 값싼 더 대타. 그게 세계가 매긴 한국의 등급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웃음이 몇 년 뒤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상상도 못한 규모로 말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그 반전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평화에 취해 있던 유럽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당장 내 나라도 언제 저렇게 짓밟힐지 모른다. 유럽 전체가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들 무기가 급한데 독일도 미국도 당장 물건을 못 주는 겁니다. 수십 년간 이제 큰 전쟁은 없다며 공장을 줄여놨으니 주문이 밀려서 빨라야 몇 년 뒤에나 드릴 수 있어요 라는 답만 돌아왔죠. 벤츠는 멋있지만 지금 당장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그때 폴란드가 한국의 문을 두드립니다. 러시아 그리고 그 우방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유럽의 최전선 국가 폴란드였죠. 그리고 그 계약 규모에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K9 자주포만 무려 600문이 넘는 초대형 계약. 그동안 한국 자주포,
성능은 괜찮지? 라며 곁눈질만 하던 세계가 한 방에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만년 2등이라던 한국이 유럽 심장부의 가장 큰 손을 낚아챈 거예요. 이 폴란드 계약 하나로 한국의 그해 방산 수출액은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그전까지 한국 방산은 있긴 한데 크진 않은 수준이었는데 이 한 방으로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큰손 판매국 반열에 올라선 거죠. 외신들도 앞다퉈 한국이 유럽 무기 시장에 판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무기를 거들떠도 안 보던 바로 그 서방 언론들이 말이에요.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왜 폴란드는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첫째, 압도적으로 빨랐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몇 년 뒤를 외칠 때 한국은 당장 우리 군이 쓰던 것부터 먼저 보내드리겠다며 속도로 승부를 봤습니다. 계약하고 몇 달 만에 실물이 폴란드 항구에 내려앉았죠. 전쟁이 코앞인 나라에게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둘째, 성능은 이미 우리 군이 수십 년간 굴리며 검증해둔 물건이었죠. 셋째,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당신 나라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기술과 공장까지 넘겨주겠다고 한 겁니다. 무기도 사고 자국 방산산업과 일자리까지 챙기고 마다할 나라가 없었죠. 폴란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명단을 한번 보실까요? 지구본을 돌려가며 보셔야 해요. 유럽에선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해와 북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코앞에 두고 K9을 골랐습니다. 최근엔 루마니아까지 합류했죠. 중동에선 이집트가 대규모로 현지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고 아시아에선 인도가 뜨거운 사막에서 굴릴 수 있게 개조한 K9을 라이선스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호주는 자국형 K9을 헌치맨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고요. 여기에 튀르키예, 베트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까지 대륙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 곳곳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세계가 K9에 이렇게까지 몰린 데는 숨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규격이에요. K9은 서방 국가들이 함께 쓰는 나토 표준 포탄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 미국이든 독일이든 같은 편 나라의 포탄을 어디서든 구했을 수 있죠. 전쟁이 터졌을 때 우방끼리 탄약을 서로 빌려 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아예 자기 나라 안에 K9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어요. 처음엔 한국에서 완성품을 받다가 나중엔 폴란드 노동자가 폴란드 땅에서 직접 K9을 찍어내는 겁니다. 무기를 사는 걸 넘어 무기 만드는 능력까지 통째로 넘겨받는 거죠.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선뜻 내밀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나라마다 사연도 제각각입니다. 인도는 뜨거운 사막에서도 대포가 퍼지지 않도록 냉각 장치를 손본 전용 모델을 자기네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고, 이집트는 아예 자국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조건으로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호주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서방 선진국인데도 한국 자주포를 골라 자국군에 세웠죠. 콧대 높기로 유명한 나라들이 하나둘 한국 도장을 찍는 순간 값싼 대타라던 꼬리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세계는 K9을 어쩔 수 없이 사는 물건이 아니라 골라서 사는 명품으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K9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155mm 자주포가 됐습니다.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표준이 된 거죠. 한때 실제로 굴러가긴 하겠어? 라며 비웃던 그 물건이 이제 세계 각국 군대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물론 프랑스의 카이사르 같은 경쟁자도 나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트럭에 얹어 가볍게 굴리는 방식이라 그 나름의 수요가 있죠. 하지만 두꺼운 쟁갑을 두르고 궤도로 굴러다니는 본격 자주포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이미 압도적입니다. 얻어쓰던 나라가 세계에 팔아먹는 나라로, 이 반전만 해도 충분히 짜릿하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세계가 K9에 열광하는 이 순간, 한국은 아무도 예상 못한 카드를 조용히 꺼내들었거든요. 바로 K9A3입니다. 자, 이제 진짜 궁금한 순간이 옵니다. K9이라고 다 같은 K9이 아니거든요. 이 녀석은 세상에 나온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계보를 따라가 볼게요. 처음 나온 기본형에서 A1으로 넘어가며 보조동력 장치가 붙었습니다. 엔진을 끄고도 각종 장비를 돌리고 사방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 A2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동장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엔 20kg이 넘는 무거운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들어서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치면 느려지고 실수도 나오죠. 그런데 자동장전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5명이 매달리던 걸 3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이가 안 태어나서 군대 갈 젊은이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사람을 덜 쓰면서 오히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쏜다. 이게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사거리도 특수한 연장탄을 쓰면 54k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A3는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주포거든요. 우선 포신, 그러니까 대포의 몸통 길이부터 늘어납니다. 포신이 길어지면 그만큼 포탄을 더 세게,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죠. 그래서 목표로 하는 사거리가 자그마치 80km 이상입니다. 기존 40km 안팎이던 걸 2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적이 우리한테 닿지도 못하는 거리에서 우리는 적을 두들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인화예요. K9A3는 사람이 타지 않아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적이 화학무기를 뿌렸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죽음의 땅. 사람이 들어가면 목숨을 잃는 그런 지역에 병사 대신 무인자주포만 원격으로 밀어넣어 포격하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병사는 안전한 후방에서 화면만 보면서 말이죠. 여기에 AI와 드론이 결합됩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적을 찾아내 정보를 넘겨주면 AI가 그 목표를 순식간에 계산해서 가장 정확한 지점을 때립니다. 자주포 한 대가 드론, AI, 통신망과 한 몸으로 엮여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싸우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대포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눈과 스스로 판단하는 머리와 정확한 손을 가진 전투 로봇에 가깝죠. 그런데 왜 세계가 이 무인화에 이렇게까지 목을 맬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이 귀해졌거든요. 어느 나라나 저출산으로 군대 갈 젊은이가 줄고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 위험한 일은 기계가 대신하고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지휘만 하는 거죠. 이게 미래 전쟁이 나아가는 방향인 거죠. 값싼 드론 한 대가 수십억짜리 전차를 잡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최근의 전쟁들에서 똑똑히 봤잖아요. 전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K9A3는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의 정점에 서 있는 물건입니다. 무겁고 둔한 쇳덩어리였던 대포에 드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말하자면 스스로 생각하는 대포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인 자주포라는 미래 전장의 문턱. 이 영역에선 세계의 강자들도 아직 완성품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제 막 도전하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그 문턱에 한때 대포도 못 만들던 한국이 당당하게 발을 들이민 겁니다. 자주포 하면 독일, 하면 미국이라던 그 오래된 상식이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A3에는 병사들을 지키는 똑똑한 안전장치도 들어갑니다. 대포를 계속 쏟아보면 포신 안에 화약 찌꺼기가 쌓이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쏘면 최악의 경우 포탄이 안에서 터져 자주포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요. 병사들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A3는 이 찌꺼기 상태를 기계가 스스로 감지해서 지금 위험하다, 잠깐 멈춰라 하고 병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일일이 신경 써야 했던 걸 이제 기계가 대신 챙겨주는 거예요. 평소 훈련할 때는 사람이 타고 편하게 몰다가 위험한 실전에선 무인으로 전환하고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오가는 이 유연함이야말로 A3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K9A3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의 늙은 대포를 갈아치우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포병 한쪽에는 K55라는 자주포가 약 1000문이나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배치된 게 1980년대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된 노병들이에요. 2035년쯤이면 이 녀석들도 배치 반세기, 그러니까 50년을 채우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년을 훌쩍 넘긴 셈이죠. 창고에서 고치고 또 고쳐가며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바로 그 무렵부터 이 노병들을 최신형 K9A3로 교체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세계에 팔면서 동시에 우리 안방의 낡은 대포도 미래형으로 바꾸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다만 이 교체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전방을 지키는 기동부대부터 우선 새 자주포로 바꾸고 거기서 물러난 K55 중에 아직 쓸만한 것들은 후방 예비부대로 돌려쓰는 그런 순환이 몇 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입니다. 낡았다고 무조건 고철로 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알뜰하게 돌려쓰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사는 무기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전력은 최신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주포 하나 잘 팔았다고 이렇게까지 호들갑이냐고요?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갑하고도 연결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라서 그렇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대포 몇 대 파는 게 아닙니다. 한번 팔면 그 나라는 앞으로 수십 년간 부품을 사가고 정비를 맡기고 성능 개량까지 계속 우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대포 한 대를 팔면 그 뒤로 부품값, 정비값, 탄약값이 수십 년간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길고 굵은 돈줄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방산은 한 나라 최고의 기술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갈고 닦은 기술은 반도체로, 자동차로, 항공으로 퍼져나갑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나라의 안보까지 덤으로 튼튼해지죠.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방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기둥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K9은 그 선봉에 선 간판 상품이고요.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K9 한 대가 팔리면 그 뒤에서 수백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함께 먹고 삽니다. 포신 만드는 회사, 전자장비 다루는 회사, 부품 깎는 동네 공장까지 줄줄이 말이죠. 대기업 하나가 수출 계약을 따내면 그 밑으로 지방 곳곳의 일자리가 살아나는 구조예요. 그뿐인가요? 무기를 스스로 만들고 수출까지 한다는 건 유사시 남의 나라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우리 무기를 우리 힘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70년 전 포탄 하나에도 미국만 쳐다보던 그 서름을 이제는 두 번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돈도 벌고 안보도 지키고 국격까지 올라가고 방산이 괜히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국뽕에 취해서 사실을 부풀리면 그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니까요. 먼저 K9A3, 이건 아직 완성된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단계예요.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시제품이 나오는 건 2029년에서 2030년쯤, 실제 부대에 배치되는 건 2035년 정도를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굴러다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사거리 80km라는 숫자도 아직은 어디까지나 목표치입니다. 개발하는 쪽에서 이만큼 만들어 보겠다는 주장이지 실전에서 검증된 값이 아니에요. 완성작이 아니라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한 청사진 단계라는 걸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또 하나, 낡은 K55 천문을 K9A3로 전부 다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이 최신형이 워낙 비싸고 요즘은 드론이며 정찰위성이며 돈 들어갈 다른 무기 사업도 산더미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300문에서 500문 정도만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자리는 다른 방식으로 메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수출도 마냥 장밋빛은 아니에요. K9A3는 너무 고성능이라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K9처럼 여러 나라가 우르르 사갈 물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값싸고 검증된 기존 모델의 개량형이 수출 시장에선 더 잘 팔릴 거라는 분석도 있죠. 뜨거운 기대만큼 넘어야 할 현실의 벽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폴란드 항구에 줄지어 내리던 한국산 자주포들. 70년 전 미국이 주는 대포를 얻었으며 포탄 한 발에도 남의 눈치를 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줄을 서서 사가는 자주포 강국이 됐습니다. 만년 2등이라 비웃음 사던 나라가 남들이 아직 그리지도 못한 무인 자주포의 미래를 향해 먼저 발을 내딛고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세가 계속돼서 한국이 방산 최강국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